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사례 강의 5번째, 주식회사 거명 연구노트 유출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도 있었고, 항소심, 심지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올라간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사례 강의에 넣었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전문 변호사고, 현재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 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서 성공 사례로는 최근 국가 핵심 기술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았고, 또 현대차 연구원의 이 넥소 수소연료전지차의 핵심 부품인 GDL 견본 등 유출 사건 변호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았습니다. 또 폴더블폰의 중국 핵심 기술인 화학강화 UTG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 변호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서울반도체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사건 변호에서 핵심 피고인들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진행 중입니다. 자, 우선 공소 사실의 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2006년경 주식회사 거명의 기술연구소에 주임연구원으로 입사해서 약 2년 뒤에 연구팀장이었나 봐요. 연구팀장으로 퇴사할 때까지 UV 점착제 등의 개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입사 당시 2006년 2월 10일경 위 회사의 계약에 따라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도 업무상 알게 되는 점착제와 바인더와 기타 제조 가공 기술을 사회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자, 제가 앞선 사례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항상 이 사람이 과거 회사와 입사 시의 비밀 유지 서약서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또 재직 중 매년 주기적으로 어떤 비밀 유지 서약서, 보안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또 매년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퇴사 시에도 회사의 영업 비밀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 유지 서약서, 그리고 보안 서약서 등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검사가 항상 이 부분을 기재를 한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모든 사건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소 사실에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주식회사 거명이 어떤 UV 점착제 등의 개발 업무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대기업 사건에서는 어떤 회사가 어느 기술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넣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또 현재 시장에서의 위치, 독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을 검사의 공소장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술 개발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시장에서의 위치도 그렇게 독보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고인은 승진 인사에서 누락되어, 이 동기가 있죠. 승진 인사에서 누락되어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 당일인 2008년 5월 30일 회사 연구소에서 위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영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청에서 국가선도형 과제로 지정 고시하고 이런 어떤 산업기술인 A 등의 연구 기록이 기재된 연구노트 2권을 회사의 연구부 실장인 갑의 반납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유출함과 동시에 여기 뒤에 있네요. 26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위 기술의 액수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6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됐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은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있으면 이 사람들, 이 주식회사 검영에 관련 직원분들 불러서 실제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들 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다투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피고인 본인 신문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회사는 항상 자신들의 어떤 연구개발 비용과 노력을 과장한 면이 있고, 또 물론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A는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되는가? 이게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이 되려면 일단은 A가 유출한 자료가 산업기술에 우선 해당이 돼야 되고요. 또 A의 행위 자체가 과연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는 유출에 해당하는가? 그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구산업기술보호법이 이 당시 2009년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한 기술이 산업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결국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A가 산업기술에 해당해야 하는데, A는 직영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청에서 국가선도형 과제로 지정 고시되었을 뿐 실제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직영부 장관이 A를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를 한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가사 이 피고인의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말하는 유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A라는 이 자료 자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공소사실 좀 줄인 거기 때문에 피고인은 2006년 2월 10일경 입사 시에 위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도 업무상 알게 되는 점착제 및 바인더와 이런 회사의 기술을 사회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치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에 국법에도 제34조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34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상기관의 임직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34조가 제14조 이후에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의 임직원이라면 구태여 그 피해 회사와의 어떤 비밀유지 서약, 비밀유지 계약, 보안 서약서 이런 거가 없어도 당연히 그 회사의 기술 자료를 유출하면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받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태여 공소장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공소장에 입사 시, 재직 중, 퇴사 시 회사와의 사이에 비밀유지 서약서나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매년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그 부분은 반드시 공소장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은 피고인이 보안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이나 업무상 배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 놓는 것입니다. 이 사건 다시 설명드리면, 위 피고인의 경우 굳이 대상기관과의 계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오히려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는
대상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즉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사실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2호에서 앞부분에 제34조의 규정이 있고 뒷부분에 회사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는 아마도 대상기관의 협력업체나 그 직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규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라도 별도의 좀 강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법 제정 직후 실제 이 법이 적용된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사실 적시 및 A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좀 잘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가? 아까 이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업기술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그 기술 자료가 어떤 회사의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고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업무상 배임도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 것인데 이 사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판단 한번 보시죠. 1심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인 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위 기술에 관한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위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진 인사에서 누락되어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연구 노트에 대한 반납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이 사람이 이 자료를 가지고 뭔가 내가 이걸 가지고 경쟁업체에 가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어떤 실제로 경쟁업체를 직접 창업하고자 어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기분이 나빠서 가져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냥 승진 인사에서 누락돼서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에 기인해서 반납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검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검사가 이제 항소도 하고 상고도 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제 동일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이 사건 또 중요하고요. 제가 사례 강의에 넣은 사례들은 정말 중요한 사례들 위주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을 이제 수행해보고 또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변호사님들 그리고 또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변호사였습니다.